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강남 한복판, 해성글로벌 본사 앞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출근 시간에 맞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로비를 가득 메웠다. 이 건물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수많은 야망이 교차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태현 회장이 있었다. 강태현은 70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다. 허리는 고닫고 걸음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이 회사의 창립자였고 숫자와 규율, 냉정한 판단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곧 신뢰였고 그의 얼굴은 성공의 표정으로 언론에 수없이 실렸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미신이나 직감 같은 것은 경영의 적이라고 여겼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이사회 전 간단한 현장 점검을 위해 로비를 지나던 중이었다. 직원들은 그의 모습이 보이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경비원들은 한 박자 빠르게 인사했다. 그 질서정연한 풍경 속에서 누구도 작은 변화 하나가 이 모든 균형을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김성우는 로비 한쪽에서 경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고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날은 조금 특별했다. 그의 아들 민준이 방학을 맞아 점심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함께 나온 날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12살이었다. 또래보다 말수가 적고 유난히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다. 성우는 아들을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 말 걸어도 대답만 하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한 무리를 향해 있었다. 강태현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는 박준서 부회장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박준서는 해성글로벌의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이자 강태현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회장의 말을 받아 적고 필요할 때는 앞에 나서 문제를 정리하는 사람. 외부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입지가 단단한 인물이었다. 민준의 눈이 그 두 사람의 얼굴에 번갈아 머물렀다. 처음에는 회장, 그 다음은 박준서. 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평소처럼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어른들이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그 순간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의 울림 속에서 또렷하게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태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경비원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였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김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히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박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저 사람 얼굴에요.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아요. 숨기는 게 많아요. 잠깐의 침묵 뒤에 낮은 웃음소리가 흘렀다. 박준서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죠. 회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강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웃음도 없었다. 다만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이 민준의 얼굴을 스쳤다. 그 시선에는 당황이 아닌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다. 경비원, 강태현이 말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그 말은 짧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김성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민준의 손을 끌었다. 민준은 마지막까지 박준서를 바라보았다. 박준서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의 가장자리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로비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의 일은 곧 소문이 되어
건물 안을 돌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강태현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눈이 웃지 않는다. 그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불필요한 잡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박준서를 돌아보았다. 신경 쓰지 말게.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강태현은 자신도 모르게 박준서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성호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단 한 문장. 아이의 짧은 한마디가 거대한 구조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든 순간이었다. 아래는 박도에 해당하는 한국어 원문 소설입니다. 요청대로 순수 텍스트, 아이콘 기호 없음, 과도한 줄바꿈 없이 문단 중심, 앞부분과의 논리감정선 정확히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박도, 한마디의 때가. 그날 오후, 해성글로벌 본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로비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빠르게 형태를 바꾸며 퍼져나갔다. 경비원 아들이 회장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더라. 부회장을 가리켰대. 아이를 바로 데리고 나갔다던데 소문은 늘 그렇듯 사실보다 빠르고 사실보다 날카로웠다. 김성호는 아들을 데리고 건물을 나서며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고 민준의 손을 쥔 힘이 자신도 모르게 강해졌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성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건물에서 한참 떨어진 뒤에야 성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여긴 그런 말 해도 되는 데가 아니야.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 사람 얼굴이 너무 시끄러웠어. 성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싶었다. 이 건물에서 10년을 버텼고 그 10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하나였다. 보지 말 것, 듣지 말 것, 말하지 말 것. 그 원칙만 지키면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원칙은 그날 깨졌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인사팀으로 호출을 받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부 질서문란. 담당자는 형식적인 표정으로 문서를 내밀었다. 전날의 사건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인 본인이 져야 한다는 문장도 있었다. 저는 시킨 일만 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를 데려온 것도 허락받았고 문제는 아이가 아닙니다. 담당자는 말을 끊었다. 상황 관리 실패입니다.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짐을 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개인 사물함에는 오래된 장갑과 물병, 그리고 민준이 그려준 작은 그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성우는 그것들을 조심히 가방에 넣었다. 누군가 그를 위로하지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만이 있었다. 동정과 안도감이 섞인 시선. 다행히 내가 아니라서라는 표정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주는 부엌에서 밥을 먹다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나 때문이야?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러나 그 부정은 완전하지 않았다. 아이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다. 같은 시간, 강태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귀가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보다가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얼굴. 흔들림 없는 표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눈. 그런데 그 얼굴 위로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눈이 웃지 않아요. 강태현은 인상을 찌푸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표현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박준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항상 완벽한 미소, 빈틈없는 태도.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 우연이다. 강태현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이의 말일 뿐이야. 그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다. 하지만 숫자들이 평소처럼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시선은 문장 위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다. 한편 박준서는 그날 저녁 몇몇 임원들과 조용히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평소처럼 분위기를 이끌었고 농담을 던졌으며 모두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누군가 로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는 웃으며 넘겼다. 아이들 말이야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강태현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잠깐 스쳤던 그 시선.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지만 그래서 더 신경 쓰였다. 며칠 후 회사 내부 게시판에 짧은 공지가 올라왔다. 김성우의 계약 종료.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마무리였다. 그 순간부터 성우는 이 회사의 사람이 아니었다.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앞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말한 것, 그리고 그 결과. 머릿속에서 조용히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보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일까? 말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걸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다. 강태현은 며칠 뒤 우연히 경비 인력 리스트를 검토하다가 김성우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 이미 처리된 사안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이 생겼다. 불필요하다고 치부하기엔 사라지지 않는 감각이었다. 그날 밤 그는 박준서를 불러 짧은 보고를 받았다. 모든 것은 정상이라고 했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예부 리스크도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었다. 강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보고가 끝나고 박준서가 나간 뒤 강태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정말로 아무 문제도 없는 걸까? 아니면 문제를 보지 않기로 선택해왔던 걸까? 아이의 얼굴이 스쳤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먼저였던 눈빛. 그것이 그를 괴롭혔다. 김성우의 집에서는 현실적인 걱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 민준의 학비, 생활비. 성우는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정리했다.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었다.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더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보지 않으려 했다. 보는 순간 책임이 따라온다는 걸 배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사건이 다른 무게로 남아 있었다. 어떤 이는 잊으려 했고 어떤 이는 견뎌야 했으며 어떤 이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음 균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현은 그날 이후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보고를 받을 때조차 그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살폈다. 표정의 미세한 변화, 말과 눈빛 사이의 어긋남. 자신이 평생 경계해왔던 감정과 직감이 이제는 숫자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이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한 번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열린 전략회의에서도 그는 박준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박준서는 여전히 완벽했다. 준비된 자료, 막힘없는 설명, 회의실의 공기를 장악하는 능력.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강태현 역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속도는 이전보다 느렸다. 그는 문득 박준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한 장의 슬라이드를 떠올렸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묻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이 마음에 걸렸다. 회의가 끝난 뒤
강태현은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훑었다. 숫자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선택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또렷해졌다. 그날 저녁, 그는 뜻밖의 행동을 했다. 비서에게 박준서의 최근 일정과 주요 결정 목록을 요청한 것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다. 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강태현은 그 반응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살아왔는지. 같은 시각, 김성우는 취업 사이트를 넘기고 있었다. 경비 경력은 많았지만 나이는 걸림돌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늘 같은 질문을 받았다. 왜 이전 회사에서 나왔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늘 말을 고르다 짧게 답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며칠 전부터 사람의 얼굴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편의점에서, 길에서 마주치는 얼굴들. 보면 보일수록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아직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마트에 갔다가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해성글로벌에서 함께 일하던 경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성우를 보자 반가운 척했지만 곧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우가 물었다. 위에서 자꾸 확인하래요. 누가 어디랑 연락하는지, 누가 무슨 말 했는지. 그 말은 짧았지만 민준의 귀에는 크게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회사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어.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데는 원래 그래.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전에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두곤 했었다. 감정, 긴장, 숨김. 그는 그날 로비에서 본 박준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웃고 있었지만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상대가 아닌 다른 곳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 표정은 민준에게 서두름을 떠올리게 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강태현은 다음 날 박준서를 불러 단둘이 점심을 먹었다. 형식적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미묘했다. 강태현은 일부러 사소한 질문을 던졌다. 특정 계약의 배경, 일정 조정의 이유. 박준서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너무 막힘없이. 강태현은 그 완벽함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여백을 느꼈다. 요즘 많이 바쁘겠네, 강태현이 말했다. 회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박준서가 웃으며 답했다. 그 말은 충성처럼 들렸지만 강태현의 마음에는 다르게 남았다. 그는 자신이 계셔서가 아니라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근거 없는 감각이 이렇게 오래 남아본 적도 없었다. 며칠 뒤 강태현은 비서에게서 자료를 받았다. 박준서의 일정과 결정들.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었다. 그러나 몇몇 결정이 비공식 회의 이후 빠르게 실행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승인 과정이 단축되었고 일부 보고는 사후 보고였다. 강태현은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췄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생긴 작은 관행들. 그것들이 쌓이면 무엇이 되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개인 메모를 열었다. 거기에는 오래전 창업 초기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확신은 위험하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실패는 시작된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메모를 닫았다. 민주는 같은 밤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기를 바랐다. 동시에 그것이 사실이기를 두려워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그 대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현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관찰을 선택했다. 박준서는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얼굴에 여류가 늘어났다. 그러나 민준의 눈으로 본다면 그 여류는 안심이 아니라 방심에 가까웠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나이의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고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씨앗을 틔웠고 시간은 그 씨앗을 조용히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자라 충분한 무게를 갖추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선택이 다가오게 될 것이었다. 강태현은 더 이상 의심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생각도 없었다. 평생을 위해서 살아온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의심을 말하는 순간 의심받는 쪽은 언제나 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가장 조용한 방법을 택했다. 확인이었다. 그가 떠올린 얼굴은 하나였다. 김민준.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사실을 주장하지도 증거를 내밀지도 않았다.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강태현은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느꼈다. 계산이 없다는 것은 거짓도 없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개인 차량으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비서도 경호도 없이 혼자였다. 목적지는 김성호의 집이었다.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부를지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한 발은 넘어간 상태였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성호였다.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회장님. 강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집은 작고 단정했다. 불필요한 물건은 없었고 생활의 흔적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민주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선 낯선 어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놀람보다 경계가 먼저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내 말을 계속 생각했다. 강태현은 민준을 보며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강태현을 보았다. 말하면 또 누군가 다치나요? 그 질문에 강태현은 답하지 못했다. 대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얼굴을 볼 때 표정보다 먼저 느낌이 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방향 같은 거. 급한지 숨기는 게 있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웃고 있어도 눈이 먼저 움직이면 급한 거예요. 말이 많아질수록 가리고 싶은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강태현은 그 설명이 놀랍도록 구체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말은 감각적이었지만 막연하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박준서의 최근 모습을 떠올렸다. 회의에서 늘어나는 설명, 필요 이상으로 친절해진 태도. 그 사람은 민준이 말을 이었다. 이미 다음 자리를 보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내려오는 길을 계산하는 사람처럼. 그 말은 강태현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구조 안에서 누군가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명확히 했다. 집을 나서기 전 강태현은 성호에게 말했다. 부당하게 잘린 거라면 바로잡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번엔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강태현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는 드문 행동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하지 않고 내부 감사팀에 제한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명분은 절차 점검이었다. 특정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빠르게 처리된 계약들과 승인 단축 사례를 중심으로 보게 했다. 박준서는 그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다. 직접적인 신호는 없었지만 회의 자료 요청이 늘었고 질문이 구체적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웃으며 대응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빨라지고 있었다. 회장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 그 결론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높이게 만들었다. 그는 몇몇 결정을 더 앞당겼고 중요한 논의를 소수로 축소했다. 서류는 완벽했고 절차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다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주는 그 변화를 멀리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으려 했지만 뉴스와 소문은 피할 수 없었다. 해성글로벌의 대형 투자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박준서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사진 속 박준서의 얼굴을 보며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유가 늘었지만 눈은 더 바빠졌다. 강태현은 어느 밤 자신의 집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창업 초기에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박준서는 그때도 옆에 있었다. 젊었고 간절했고 눈빛에는 지금과 다른 종류의 열망이 있었다. 강태현은 그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더 이상 혼자 보지 않겠다는 것. 그는 외부 자문을 부르지 않았고 큰 결정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다만 모든 질문의 끝에 한 줄을 추가했다. 왜 지금인가? 그 질문은 박준서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그 설명은 늘 조금씩 어긋났다. 김성호는 마침내 작은 경비 업체에 자리를 얻었다.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조금은 앞으로 가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태현 역시 알고 있었다. 아이의 말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선택의 방향은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더 큰 파동을 부르게 될 것이었다. 강태현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리고 있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낮추는 것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위험은 급한 선택이 아니라 급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박준서는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임원이었다. 성과는 좋았고 보고서는 깔끔했으며 언론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강태현의 눈에는 한 가지가 걸렸다. 박준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예전에 그는 늘 확인했고 토론했고 때로는 회장의 판단에 반대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박준서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사람처럼 움직였다. 내부 감사팀의 중간 보고는 모호했다. 명백한 불법은 없었다. 다만 몇몇 투자건에서 위험평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었고 특정 자회사로 자금 흐름이 집중되는 경향이 보였다. 강태현은 그 보고서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방향이야.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박준서를 불러 비공식적인 식사를 제안했다. 회장실도 회의실도 아닌 오래된 한식당이었다. 과거에 둘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 박준서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계가 더 짙어졌다. 과거를 소환하는 자리는 늘 의도가 있기 마련이었다. 술잔이 오가고 옛 이야기가 잠시 흘렀다. 박준서는 여전히 능숙했다. 웃음의 타이밍도 말의 높낮이도 정확했다. 그러나 강태현은 그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이야기가 과거의 실패로 흘러갈 때 박준서의 시선은 잠시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민준이 말했던 그 바쁜 눈이었다. 요즘은 어때? 강태현이 물었다. 회사요. 안정적입니다. 아니, 너 말이야.
박준서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 대답은 틀리지 않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다. 강태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다.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방향 때문에 흔들린다. 그날 이후 박준서는 움직임을 더 숨기기 시작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 지시를 흘렸다. 이메일 대신 메신저, 메신저 대신 구두 전달이 늘어났다. 그는 이미 강태현이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했다. 이사회 전까지 모든 그림을 완성해야 했다. 한편 민주는 학교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신기해했고 일부는 두려워했다. 소문은 빠르게 왜곡되었다. 사람 마음을 읽는다더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었다더라. 민주는 점점 말을 아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김성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회사 문제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선택은 끝난 뒤였다. 강태현은 조용히 김성우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회사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공식 직함도 명함도 없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닙니다. 강태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선택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은 더 큰 피해로 끝날 겁니다. 김성우는 침을 삼켰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정의감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다만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필요합니다. 강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받지 않는 사람의 눈. 김성우는 회사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경비원 시절 몸에 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가 언제 출근하고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 어떤 차량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지 그는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말했다. 며칠 후 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박준서의 개인 운전기사가 바뀌었다. 공식 인사 발령은 없었다. 단순한 교체처럼 보였지만 이전 기사와는 달리 새 기사는 특정 날마다 같은 장소에 차를 세웠다. 김성우는 그 장소를 확인했다. 회사와 무관한 작은 사무실, 간판도 없는 건물이었다. 강태현은 그 보고를 듣고 처음으로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 안건을 하나 추가했다. 대규모 투자 구조 재검토. 이유는 시장 불확실성이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박준서는 그 안건을 보는 순간 시간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바로 움직였다. 계획을 앞당기고 마지막 수를 준비했다. 그것은 합법의 경계 위에 놓인 선택이었다. 성공하면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날 밤 이유 없이 잠에서 깼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얼굴들이 스쳤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선명했다. 박준서의 얼굴이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민주는 알았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어른들이 너무 빨리 걷고 있어. 강태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 당일을 바라보며 조용히 준비했다. 이것은 폭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 누가 어떤 편에 서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자신의 얼굴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답은 곧 드러날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속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수가 적은 한 아이의 시선이 놓여 있었다. 이사회 전날 밤, 강태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였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이런 순간을 오래 겪어왔다.
가장 위험한 시점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였다. 그때 사람은 방심하거나 지나치게 확신한다. 그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경계했다. 박준서는 같은 밤 전혀 다른 상태에 있었다. 그의 집 서재에는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과 여러 개의 서류, 그리고 암호화된 메신저 화면이 동시에 켜져 있었다. 그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강태현이 이사회 안건을 추가한 순간부터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박준서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 밀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합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회색지대에 놓인 선택이었다.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동, 그리고 그 자금을 이용한 주식 매입. 모든 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쳤고 서류상 문제는 없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이사회 직전 이 움직임이 시장에 반영되면 이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혼란은 언제나 기회를 만든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전날 밤 느꼈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는 학교에 가는 길에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대부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어른들의 얼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속도, 마음이 먼저 달리고 몸이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 민주는 그 감각을 싫어했다. 김성우는 출근하지 않았다. 강태현의 요청으로 그는 이날 회사 근처에 머물렀다. 공식적인 역할은 없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이 일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평범한 삶에서 한 발짝 벗어난 느낌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사회가 열리는 건물은 평소보다 경비가 강화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입구에서 대기했고 내부에서는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태현은 회장실이 아닌 작은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일부러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오늘은 말보다 표정이 더 중요했다. 박준서는 이사회실에 들어오기 전 휴대전화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일부 거래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을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손거울로 잠시 확인했다. 차분해 보였다. 그러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흔들림은 패배의 신호였다. 회의는 예정된 안건부터 시작되었다. 재무보고, 분기 실적, 향후 전망. 모두 익숙한 흐름이었다. 박준서는 평소처럼 명확하게 보고했고 일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문제의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분위기는 달라졌다. 대규모 투자 구조 재검토. 박준서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다. 그는 이 안건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도 준비해 두었다. 시장 상황, 경쟁사 동향, 그리고 방금 전 반영되기 시작한 긍정적인 주가 흐름. 그는 그 수치를 자연스럽게 언급했다. 몇몇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흐름은 오늘 아침에 나온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우 최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태현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민감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비서가 들어와 강태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강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방금 확인된 정보입니다. 일부 거래가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반박하려 했지만 강태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박전무, 지금은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절차상의 발언이 아니었다. 박준서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같은 시각, 김성우는 건물 밖에서 낯선 움직임을 포착했다. 박준서의 새로운 운전기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급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즉시 강태현 측에 연락을 취했다. 이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민주는 학교에서 조퇴를 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담임은 그의 얼굴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얼굴들이 스쳤다. 그중 하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박준서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모든 대규모 결정은 보류되었다. 특별감사가 승인되었고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승부였다. 그러나 박준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무너짐의 첫 단계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강태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승리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균열은 언젠가 반드시 갈라진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보이지 않던 전쟁은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보다 시선을 믿는 한 아이의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난 뒤의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회사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파문이 퍼지고 있었다. 공식적인 결정은 보류였지만 보류라는 말은 언제나 불안을 키운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임원들은 사무실 문을 닫은 채 통화를 반복했다. 강태현은 그 모든 소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회의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박준서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떠났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이사회에서의 균열은 예상보다 컸다. 특히 강태현이 던진 마지막 말, 선택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경고이자 시험이었다. 그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동시에 다음 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준서는 익명의 사무실로 향했다. 김성우가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창문이 적고 간판도 없는 공간. 그는 그곳에서 몇 명의 사람과 만났다. 그들은 모두 조용했고 말을 아꼈다. 계획은 단순했다. 감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핵심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없도록 설계된 구조였지만 실행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지금이었다. 한편 강태현은 내부 감사팀과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을 불렀다.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않았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을 골랐다. 숫자보다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성과보다 현재의 태도를 보는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했다. 문제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선택이라는 점이었다. 강태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배신은 언제나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쌓인 방향의 결과다. 김성우는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감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다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으려 애썼다. 박준서의 동선, 만나는 사람, 통화 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그 정보를 바로 전달하지 않았다.
강태현이 말했던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너무 이르면 상대를 도망치게 하고 너무 늦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민주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학교에서는 그를 걱정하는 시선과 피하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는 점점 혼자가 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예롭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대신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이 옳은지에 대해 고민했다. 사람의 얼굴에서 읽히는 감정과 선택의 흔적. 그것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짐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른들의 세계는 이미 너무 복잡해 보였기 때문이다. 강태현은 늦은 밤 민준을 떠올렸다. 아이의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자신이 이 아이를 너무 이른 세계로 끌어들인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이 아이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보호였다. 이용이 아니라 보호. 그는 그 경계를 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며칠 뒤 감사는 본격화되었다. 서류 요청이 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박준서는 공식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모든 요청에 신속히 응답했고 질문에도 성실히 답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너무 완벽한 대응은 언제나 숨겨진 준비를 의심하게 만든다. 강태현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다. 결정적인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박준서의 측근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지만 시점이 미묘했다. 강태현은 즉시 그 인물의 과거 행적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몇 가지 불일치가 드러났다. 작은 오류들, 그러나 서로 연결되면 큰 그림이 되는 조각들이었다. 박준서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사람도, 정보도, 시간도. 그러나 통제는 언제나 균열을 만든다. 그리고 균열은 통제되지 않는다. 그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어떤 선택도 확신할 수 없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그 선택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민준이 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너무 많은 길을 동시에 보려는 얼굴이라고. 김성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넣었다. 박준서가 해외 자회사와 직접 연결된 계좌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그는 그 정보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것을 넘기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강태현에게 연락했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강태현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오래 침묵했다. 분노도 안도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감각이 밀려왔다. 그는 박준서를 불러 마지막 면담을 준비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대화였다. 그는 아직 박준서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민주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 끝이 보여. 김성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 싸움의 끝이 반드시 승리나 패배로만 나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끝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균형은 이미 깨지고 있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 균형의 끝에서 각자는 자신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숨길 수 없는 선택의 흔적과 함께. 강태현은 박준서를 부르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다. 자료는 이미 충분했다. 수치, 기록, 동선, 증언까지. 법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는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망설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잘못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떤 얼굴을 갖게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박준서는 호출을 받았을 때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도망칠 기회는 있었다. 해외로 나가는 일정도 준비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출구도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은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 여겼고, 아직 설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회장실이 아닌 별도의 작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창문은 없었고, 불필요한 장식도 없었다. 오직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물 한 잔씩이 놓여 있었다. 강태현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은 그에게 질문이자 마지막 배려였다. 박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준비된 말을 꺼내듯 차분했다. 자신이 했던 선택들, 그 선택들이 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강태현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박준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말이 아니라 말 사이에 드러나는 표정을 보고 있었다. 설명이 끝났을 때 강태현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성우가 전달한 계좌 내역과 연결된 자료였다. 박준서의 눈이 그 위에서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동안 유지하던 균형이 흔들렸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그전과 같은 확신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태현이 말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처벌보다 무거웠다. 박준서는 그제야 이 대화가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마지막 질문이었다. 한편 김성우는 회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것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 끝날 것 같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끝나도 다 사라지는 건 아니야. 김성우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불안은 느껴지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서 박준서는 오랜 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되짚어 보았다. 인정받고 싶었고 버려지지 않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그 욕망이 언제부터 회사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빌려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 경계는 이미 흐려져 있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조용히 나왔다. 강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피해를 위한 선택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얼굴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강태현은 추가적인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공식 절차는 따로 진행될 것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더 말할 필요는 없었다. 박준서가 회의실을 나섰을 때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가벼워 보이기도 무거워 보이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는 같은 위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회사는 공식 발표를 했다. 특정 임원의 사임과 함께 내부 통제 강화와 구조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언론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핵심은 하나였다. 조직이 스스로 균열을 인정했다는 점이었다. 강태현은 그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완벽한 결말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더 나쁜 선택을 피했다는 사실로 충분했다. 민주는 학교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궁금해했지만 이전과 같은 소문은 잦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김성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도했다.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게 할 수 있었다. 강태현은 어느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민준의 말을 떠올렸다. 너무 빨리 걷는 어른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속도로 걷고 있는가? 선택은 끝났지만
얼굴은 남는다. 그리고 그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가장 큰 고비는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가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박준서의 사임이 공식화된 뒤 해성글로벌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맞았다. 겉으로는 큰 혼란이 없어 보였다. 주가는 급격히 흔들리지 않았고 주요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말했고 더 자주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조직은 이미 한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현은 언론의 요청을 대부분 거절했다. 그는 이번 일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싶지 않았다. 한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내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임원들과의 개별 면담, 실무자들의 보고, 그리고 평소라면 지나쳤을 작은 의견들까지도 귀담아 들었다. 그는 이제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얼굴을 보려 하고 있었다. 박준서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가 만들었던 결정들, 남겨진 계약들, 그리고 그 결정에 기대어 움직이던 사람들. 감사는 계속되었고 일부는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일부는 경고로 끝났다. 강태현은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시는 같은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선택의 진짜 목적이었다. 김성호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해성글로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강태현의 추천으로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성호는 그 자리를 명예로 여기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해왔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눈에 띄지 않게 일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관찰은 누군가의 경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민준에게는 변화가 가장 느리게 찾아왔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보다 잔인하고 동시에 더 빨리 잊는다. 학교에서의 소문은 점점 사라졌지만 민준은 이전과 같은 아이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느끼는 것들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느낌을 바로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이제 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침묵에도 선택이 따른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강태현은 민준과 성호를 함께 불렀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다. 작은 식당에서 평범한 식사였다. 강태현은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에게 질문을 다시 가르쳐줬다. 민준은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바꿨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듣고 선택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준은 처음으로 강태현에게 질문을 했다. 아저씨는 이제 무서운 얼굴이 아니에요? 강태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숨기고 있지. 그 대답은 솔직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다. 얼굴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뀐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승인 절차는 늘어났고 결정 속도는 느려졌다. 일부 임원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강태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았다. 빠른 성공은 박수를 받지만 오래 남는 것은 기준이라는 사실도. 박준서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언론도 더 이상 그의 이름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얼굴로 그를 떠올렸다. 누군가에게는 야망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경고였다. 강태현에게 그는 실패한 동료가 아니라 너무 오래 질문받지 않았던 사람으로 남았다. 민주는 여전히 노트를 썼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대한 기록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기록이 많아졌다. 왜 어떤 얼굴이 불편했는지, 왜 어떤 순간에 말하고 싶어졌는지.
그는 그것이 능력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능력은 사라지지 않지만 다루는 방식은 배울 수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김성우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틀렸다면 어쩌려고 했어?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럼 사과했을 거야. 그래도 말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을 것 같아. 김성우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아이의 선택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그 어설픔이 세상을 조금은 덜 무섭게 만들고 있었다. 강태현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메모를 다시 열어보았다. 확신은 위험하다. 그 문장 옆에 그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확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평온이다. 그는 그 메모를 닫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있었고 후유증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며 걷고 있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멈춰섰고 누군가는 돌아봤으며 누군가는 속도를 늦췄다.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남겨진 것들의 무게를 견딜 준비는 이제 조금씩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박준서의 이름이 더 이상 회의 자료나 언론 기사에 등장하지 않게 된 지 몇 달이 지났고 해성글로벌은 겉으로 보기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건물은 여전히 빛났고 직원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내부의 리듬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빠름이 미덕이던 자리에 설명이 들어섰고 결과가 먼저이던 자리에 과정이 놓였다.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종류였다. 강태현은 여전히 회장직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결정을 직접 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일부러 권한을 나누었고 결정의 이유를 기록하게 했다. 질문이 많아졌고 회의는 길어졌다. 불만도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속도를 잃는 대신 방향을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어느 날 그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 잠시 참석했다. 젊은 직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고 그 주제는 조직 내 침묵의 위험이었다.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말했고 누군가는 선배의 결정에 의문을 가졌던 순간을 털어놓았다. 강태현은 그 장면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조직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얼굴만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김성우는 보안 컨설팅 업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현장을 보는 눈은 더 단단해졌다. 이전에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록하고 전달하고 구조로 만들었다. 그는 누군가의 잘못을 찾기보다 잘못이 생기기 쉬운 지점을 찾아내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맞는 역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민주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가 조금 자랐고 목소리도 낮아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눈빛이 독특하다고 말했지만 예전처럼 그를 특별하게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이 좋았다. 특별함은 종종 기대를 부르고 기대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로 판단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먼저 던졌고 시간을 두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받던 중 담임이 물었다. 사람을 잘 본다면서?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담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방향에 가까운 대답이었다. 강태현은 가끔 민준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자신에게 경고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한 사람도 아니었다. 선택은 언제나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민준은 그 선택을 미루지 않게 해준 계기였다. 그는 그것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책임이라고 여겼다. 다음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책임. 어느 늦은 저녁, 강태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얼굴, 그때의 눈빛, 두려움과 열망이 뒤섞여 있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그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는 그 변화가 늙음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선택의 누적이었다. 김성호와 민주는 주말에 함께 산책을 했다. 평범한 오후였다.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 그때 내가 말 안 했으면 어땠을까? 김성호는 잠시 걷다가 답했다. 그랬어도 세상은 굴러갔겠지. 다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얼굴로 살고 있을 거야. 민주는 그 말을 곱씹었다. 얼굴은 결과이자 과정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조금 이해되는 듯했다. 해성글로벌의 연례 보고서에는 작은 문장이 추가되었다. 의사결정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으로 측정한다. 언론은 그 문장을 가볍게 다뤘지만 내부에서는 오래 해자되었다. 강태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모든 변화가 기사로 남을 필요는 없었다. 박준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강태현은 그가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역시 선택의 결과 속에 있다는 것, 누구도 그 밖에 있지는 않다. 민주는 어느 날 자신의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쳤다. 처음에는 얼굴에 대한 기록이 빽빽했지만 뒤로 갈수록 질문과 생각이 늘어나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또 다른 거짓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다만 몇몇 사람은 속도를 늦췄고 몇몇 사람은 질문을 시작했으며 한 아이는 말해야 할 순간과 기다려야 할 순간을 구분하게 되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얼굴은 여전히 변하고 선택은 계속된다. 그러나 한 번 방향을 바꾼 사람은 다시는 같은 얼굴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이었다.